1905년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두 가지의 공리를 근거로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이론인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됩니다. 이 이론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관찰자에게 들어오는 시공간의 정보, 즉 관찰하는 대상의 길이와 시간의 흐름이 각각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빛이라는 대상이 편평한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즉 유클리드 공간상에서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중력이라는 존재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평평한 공간이 아닌 곡률이 있는 공간상에서의 빛을 기술하는 기하학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잠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는 중력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중력이란 물체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힘. 지구 위에서 사과를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던져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뚝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상상의 공간 속으로 이동해봅니다.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 어느 공간에 한 상자가 있고, 이 상자 속에 사과를 든 실험자 A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자 A는 무중력을 느낍니다. 사과를 놓으면 사과는 공간상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갑자기 위쪽 방향으로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자 내부의 실험자 A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실험자 A는 갑자기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과도 똑같이 떨어지겠죠. 이 모든 걸 누군가가 밖에서 지켜본다면 실험자 A는 관성에 의해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고, 이 실험자 A를 상자가 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이것을 관성에 의해 생기는 가상의 힘이라고 해서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자 속 실험자 A가 지구 위에서처럼 사과를 위로 던져봅니다. 지구 위에서와 똑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옆으로도 던져볼까요? 마찬가지로 포물선을 그리며 뚝 떨어지네요. 자, 이 지점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통찰은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합니다. 지구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상상 속 상자 안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상자 속 관성력이 중력과 완벽하게 똑같다면 두 세계 속의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을 활용하여 완벽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기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상상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무중력 공간에 대해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공간. 그 공간 안에 실험자 B가 있습니다. B는 들고 있는 사과를 살포시 손에서 놓아봅니다. 무중력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지구 위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자 속에 있는 사람을 상상해봅니다. 분명 중력이 있지만 떨어지고 있는 실험자 B는 바깥의 정보를 볼 수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은 마치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B는 다시 사과를 손에서 놓아봅니다. 무중력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역시 이 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이제 이 기묘한 두 세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하나의 원판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이 원판을 회전시켜 원판 가장자리 대상이 받는 원심력이 중력의 크기만큼 되도록 세팅합니다. 그 후 원판의 가장자리에는 지금껏 중력과 같은 효과를 느끼고 있었던 실험자 A를, 그리고 원판의 중심에는 지금껏 무중력과 같은 효과를 느끼고 있었던 실험자 B를 위치시킬 것입니다. 실험자 A와 B가 같은 세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합니다. 같은 세계 안에 있는데 왜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용하는 걸까? 만약 이들 세계의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만드는 다른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원인을 아인슈타인은 공면의 기하학, 즉 미분 기하학으로부터 찾아내게 됩니다. 실험자 B가 볼 때 실험자 A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에게 물어봅니다.
이 원의 원주율은 얼마인가? 주저하지 않고 B는 원주율을 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A에게 물어봅니다. A도 역시 자신이 알고 있던 원주율의 지식인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A에게 호영의 막대기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 막대기는 원판이 정지하고 있는 동안 A의 위치로부터 한 바퀴 돌며 원 둘레를 쟀을 때 정확하게 36번 측정하면 딱 원위치로 돌아오는 막대기입니다. 다시 말해 원주율을 재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A는 자신의 원둘레를 재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을 표시해두고 발 밑으로부터 카운팅해가면서 원둘레를 하나하나 재기 시작합니다. 다 재고 났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36번 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주율이 달랐습니다. A는 기묘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던 B는 전혀 이것이 기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에 의해 A가 가지고 있던 막대는 B의 시점으로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B에게 있어서 A의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B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원주율이 달라졌다. 원주율이 달라졌다는 것은 당시 미분기하학의 지식을 빌려보자면 공간이 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이들 사이를 오가는 빛의 속도뿐입니다. B는 더 깊게 생각합니다. 나와 A는 같은 세계에 있는데 우리의 세계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면 나와 A가 다른 건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와 A의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인 중력의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B는 결론을 내립니다. 중력의 효과를 만드는 본질이 바로 시공간의 곡률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정한 중력장의 효과가 일정한 가속운동의 효과와 같고 일정한 가속운동을 하는 기준계의 주변에 시공간이 휜다면 그렇다면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이라는 힘은 어쩌면 질량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이 아닐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질량이 있는 대상 주위의 시공간이 물체의 질량 또는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물체 주위의 시공간은 강한 정도로 휘어지며 이 휘어짐이 크면 클수록 그 공간상의 시간은 느려지고 물체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의 측지선, 즉 최단 거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기존의 뉴턴 이론에서 중력이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표하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은 G 뮤는 C의 4제곱분의 8파이 G 곱하기 T 뮤입니다. 여기에서 G 뮤는 시공간의 곡률을 그리고 T 뮤는 해당 위치에서의 질량 그리고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죠. 쉽게 말해 질량과 에너지가 그 주변의 시공간의 곡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와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질량이 시공간을 변화시켜 시간을 느리게 하고 길이를 짧게 만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여러 자연현상들, 대표적으로 에딩턴의 일식 관측, 중력파, 그리고 블랙홀 관측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힘인 중력을 정합적이고 수학적으로 설명해주는 놀라운 이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완성에 미분 기하학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연 속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이라는 마법은 자연 속 존재들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기하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선 곳에서 우리에게 보다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들은 이 기하학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활용해 왔으며 이들의 존재를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도형이라는 것은 곳곳에 우리 생활 주변에 있고 도형의 각각의 성질의 공통되는 성질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도형의 크기나 길이에 관계없이 연결성만 보는 위상수학에 있는가 하면은 매끄러운 도형의 모양을 살피고 그것이 곡면이냐 곡선이냐 살피는 무분별가 있고 방정식에 의해서 도형이 어떻게 생기냐는 대소계약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원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자연현상과 우주의 관찰하고 연결되어 있죠.